1년에 제사만 10번을 지내는 집안이 있었습니다. 그 집안에는 딸이 둘, 아들이 하나 있었죠. 그런데 제사 준비는 언제나 며느리 혼자만의 몫이었습니다. 그날도 며느리 슬기는 새벽 4시부터 부엌에 서 있었습니다. 고열에 몸이 불덩이 같았지만 해열제를 털어넣고 버텼습니다. 12시간째였어요. 전을 부치고 나물을 무치고 탕을 끓이고 그러다 결국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바닥에 쓰러져 있는 슬기를 내려다보며 며느리가 아닌 제사상을 걱정했습니다. 쓰러지더라도 음식은 마무리하고 쓰러지던가. 조상님이 노하신단 말이야. 며느리 슬기는 그 길로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링거를 맞고 겨우 눈을 떴습니다. 옆에 앉아있던 남편이 슬기가 깨어나자 처음 한 말입니다. 좀 괜찮아? 버틸만 하면 집에 가서 제사 음식만 마무리하자. 그 순간 슬기는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나는 가족이 아니었구나. 그냥 부엌에서 일하는 기계였구나. 슬기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결혼 생활 6년 만에 처음으로 도움을 요청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 전화 한 통으로 슬기의 시댁의 몰락은 시작되었습니다. 6년 전에는 우리 집 복덩이라며 한없이 이쁨 받던 며느리 슬기가 지금은 왜 이런 모습으로 바뀐 걸까요? 설거지, 산책할 때 잠들기 전 이어서 듣기 편하게 지금 구독만 눌러두세요. 우리네 드라마 극장이 다음 편을 자동으로 챙겨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새벽 5시 김슬기는 아직 어두운 부엌에 불을 켰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자 전날 밤 정리해둔 재료들이 빼곡하게 들어차 있었죠. 소고기, 생선, 각종 나물 재료들. 오늘은 시어머니 강순자의 65번째 생신이었습니다. 슬기는 도마 위에 재료를 하나씩 꺼내 놓으며 손목을 돌렸습니다. 시큰한 통증이 손목에서 팔꿈치까지 번졌지만 슬기는 이를 악물고 칼을 들었습니다. 어제도 그제도 항상 부엌에 서 있었으니 손목이 성할 리 없었죠. 오늘만 또 버텨보자. 버티다 보면 좋아지겠지. 슬기는 속으로 되뇌며 소고기를 얇게 저몄습니다. 산적용, 불고기용, 미역국용. 시어머니가 좋아하는 음식들은 이미 머릿속에 다 들어 있었습니다. 6년이었으니까요. 이 집에 시집와서 맞는 6번째 시어머니 생신이었습니다. 안방에서 시부모님이 주무시고 작은 방에서는 두 아이가 새벽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남편 박준식도 코를 골며 깊이 잠들어 있었고요. 슬기만 홀로 부엌불 아래 서 있었습니다. 전을 부치고 나물을 무치고 국을 끓이는 동안 시간은 어느새 점심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슬기의 이마엔 땀이 맺혔고 허리는 쑤셨지만 쉴 틈은 없었습니다. 같은 날 저녁 6시가 되자 시누이들이 도착했습니다. 큰 시누이 박선영이 먼저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고 작은 시누이 박미영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두 사람 다 빈손이었습니다. 엄마, 생신 축하해요. 선영이 거실로 들어서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시어머니 강순자는 소파에 앉아 두 딸을 반겼죠. 왔어? 어유, 우리 딸들. 얼굴 보니까 좋다. 거실에는 금세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시아버지 박태성은 TV 리모컨을 손에 쥔 채 고개만 끄덕였고 준식은 시누이들 옆에 앉아 과일을 집어먹었습니다. 그 시각 슬기는 부엌에서 마지막 전을 뒤집고 있었습니다. 기름이 튀어 손등에 닿았지만 슬기는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습니다. 이미 익숙해진 통증이었으니까요. 우리 며느리 진짜 야무져.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거실에서 들려왔습니다. 생신상도 척척 차리고 이런 며느리가 어디 있어? 내가 복받았지. 슬기는 그 말에 잠깐 손을 멈췄습니다.
저런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아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알고 있었으니까요. 저 말이 진심이 아니라는 것을요. 잠시 후 시어머니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거실에서와는 전혀 다른 표정이었죠. 전이 왜 이래? 색이 너무 연해. 어머니, 불 조절하면서 부쳤는데 기름 아끼지 말고 넉넉히 둘러. 바삭해야 맛있지. 내 생일상인데 이게 뭐야? 시어머니는 전 접시를 힐끗 보더니 돌아서 나갔습니다. 거실로 돌아가자마자 다시 웃음소리가 들렸죠. 우리 며느리가 음식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손맛이 타고났어. 슬기는 프라이팬을 내려다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생신상이 차려졌습니다. 불고기, 갈비찜, 잡채, 전, 나물 5가지, 미역국까지. 슬기가 새벽부터 준비한 음식들이 식탁 위에 빼곡히 놓였습니다. 와, 올케 진짜 대단하네. 선영이 젓가락으로 전을 집어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그러더니 미간을 살짝 찌푸렸죠. 근데 간이 좀 싱겁다? 올케, 이거 다시 해봐. 슬기는 멈칫했습니다. 언니 그건, 언니라고 하지 말랬잖아. 집에서는 형님이지. 선영이 웃으며 말했지만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옆에 있던 미영이 낄낄거리며 거들었죠. 맞아. 옳게 회사에선 뭐 우리 상사라고 해도 집안에선 우리가 윗사람이야. 알지? 그 말에 준식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지만 입을 열진 않았습니다. 시아버지는 TV만 보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모른 척 젓가락질을 했습니다. 슬기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죄송해요, 형님. 됐어. 먹자, 먹어. 미영이 손을 내저으며 불고기를 입에 넣었습니다. 슬기는 자리에 앉았지만 젓가락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목구멍이 막힌 것 같았죠. 슬기야. 준식이 슬쩍 슬기 옆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엄마 기분 맞춰줘. 오늘 엄마 생신이잖아. 하루만 참아. 하루만.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슬기는 생각했습니다. 대체 그 하루가 몇 번째인지. 결혼하고 6년 그 하루들이 쌓여서 2000일이 넘었습니다. 생일 파티와 저녁 식사가 끝났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거실 소파에 모여 앉아 TV를 보며 웃고 떠들었습니다. 과일이 나오고 케이크가 나오고 생일 축하 노래가 울려 퍼졌죠. 부엌에서는 슬기가 홀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릇을 씻고 프라이팬을 닦고 가스레인지 기름때를 걷어내는 동안 거실에서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시누이들이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엄마, 우리 먼저 갈게. 애들 봐야 해서. 그래. 조심해서 가. 선영과 미영이 나가고 시부모님도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준식은 소파에 누워 휴대폰을 보다가 잠이 들었죠. 슬기는 마지막 접시를 닫고 행주로 싱크대를 훔쳤습니다. 시계를 보니 밤 11시였습니다. 새벽 5시부터 시작한 하루가 이제야 끝나려 하고 있었죠. 슬기는 물기 묻은 손을 앞치마에 닦으며 거실을 바라봤습니다. 소파에 누운 남편, 닫힌 안방문, 그리고 어지럽게 널린 과일 껍질들. 작은 방에서 아이들이 자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루 종일 엄마 없이 둘이서 놀았을 두 아이. 슬기는 부엌불을 끄며 중얼거렸습니다. 사실 결혼 초엔 이러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달랐습니다. 시어머니는 슬기 손을 잡고 우리 복덩이 며느리라고 했고 시누이들도 좋은 올케 만났다며 반겨줬었죠. 준식은 당신 덕분에 우리 가족이 다시 살았어라며 고마워했습니다. 그때는 정말로 저를 예뻐해준다고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언제부터 흔들렸는지 슬기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지금은 알 수 있었죠.
저 사람들이 예뻐한 건 자신이 아니라 자신의 뒤에 있는 무언가였다는 것을. 슬기는 꺼진 부엌에 서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 그 질문이 처음으로 또렷하게 떠올랐습니다. 6년 전 슬기가 처음 시댁을 방문했을 때의 일입니다. 준식이 안내한 곳은 낡은 빌라 4층, 방 한 칸짜리 월세집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퀴퀴한 냄새가 코를 찔렀고 벽지는 군데군데 들떠 있었죠. 좁은 거실 한쪽에는 빨간 글씨로 최종 독촉이라 적힌 봉투가 쌓여 있었습니다. 전기세, 수도세, 카드값, 봉투마다 절박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강순자는 슬기를 보자마자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 우리 며느리. 이렇게 예쁜 아가씨가 우리 준식이를 만나줬네. 고마워, 진짜 고마워. 그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슬기는 그 떨림에서 절박함을 느꼈죠. 시아버지 박태성은 구석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시누이 선영과 미영은 어색하게 웃기만 했습니다. 가족 모두의 얼굴에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준식은 슬기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미안해. 이런 모습 보여줘서. 아버지 사업이 망하고 나서 다들 힘들어. 슬기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숨만 쉬어도 돈이 새는 집, 웃음보다 한숨이 많은 가족, 내일이 보이지 않는 눈빛들. 슬기는 생각했죠. 가족이 되면 서로 기댈 수 있을 거야. 그때 슬기의 엄마 윤희숙은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희숙은 큰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돈을 보는 눈이 있었고 상황을 읽는 감각도 있었죠. 딸이 시집갈 집의 형편을 파악하는 건 어렵지 않았습니다. 슬기야, 엄마가 도와줄게. 엄마 괜찮아. 준식 씨가 열심히 하면. 아니야. 시댁 식구들이 편해져야 너가 편해지고 너가 편해져야 결혼 생활이 편해지는 거야. 엄마가 사업하면서 배운 게 있어. 기반이 불안하면 뭘 해도 흔들려. 다만 너가 편해지지 않는다면 언제든 엄마에게 말해줘. 희숙은 그렇게 시댁에 손을 내밀었습니다. 먼저 일자리였습니다. 준식과 두 시누이 선영, 미영에게 희숙의 회사에서 자리를 마련해줬죠. 대단한 직책은 아니었지만 매달 꼬박꼬박 월급이 나오는 안정적인 자리였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처음엔 감사해했죠. 사돈어른, 이렇게까지 해주시면 저희가 뭘로 갚습니까? 시어머니가 희숙의 손을 잡고 울먹였던 게 엊그제 같았습니다. 다음은 집이었습니다. 슬기와 준식이 결혼하고 시부모를 모시게 됐을 때 희숙은 넓은 아파트를 구해줬습니다. 살기 좋고 교통 편한 곳으로요. 애들 키우기 편한 곳에서 살아라. 명의는 엄마 앞으로 해둘게. 시누이들 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선영이 사는 집, 미영이 사는 집 모두 희숙 명의였죠. 월세는 한 푼도 받지 않았습니다. 시부모님 생활비도 희숙이 챙겼습니다.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가 들고 다니는 카드는 희숙이 만들어준 것이었죠. 매달 300만 원 한도였습니다. 희숙은 이 모든 걸 딸을 위해 했습니다. 딸이 시댁에서 눈치 보지 않고 구박받지 않고 떳떳하게 살기를 바랐으니까요. 친정이 든든하면 시댁에서 함부로 못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처음 1년은 괜찮았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희숙에게 고마워했고 슬기에게도 잘해줬죠. 시어머니는 우리 복덩이 며느리라며 슬기 손을 잡았고 시누이들도 좋은 올케 만났다며 반겼습니다. 그런데 2년 차부터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며느리 친정이 여유 있잖아. 시어머니가 처음 그 말을 했을 때 슬기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사실이니까요. 그런데 그 말이 점점 다른 의미로 변해갔습니다. 감사의 말이 아니라 당연한 사실을 확인하는 말투로 바뀌더니
나중엔 요구의 근거가 됐죠. 3년 차엔 더 노골적이 됐습니다. 제사가 있으면 장보기는 당연히 슬기 몫이 됐고 명절 선물도 슬기가 준비했습니다. 1년에 10번이 넘는 제사와 명절. 그때마다 수십만 원어치 장을 보는 건 슬기였죠. 결제는 늘 슬기 카드였습니다. 가족끼리 계산서가 어딨어? 시어머니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웃음 뒤에 숨은 의미를 슬기는 알고 있었죠. 너도 어차피 친정 돈으로 사는 거잖아. 시어머니의 횡포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모든 제사 음식 요리는 오로지 슬기 혼자만의 몫이었어요. 원래 제사 음식은 며느리 몫이야. 시누이들은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슬기가 윗선이었지만 집에서는 달랐죠. 선영과 미영은 올케가 돈을 쓰는 걸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제사 비용, 명절 비용, 시부모님 용돈까지 모든 게 슬기 몫이 됐습니다. 희숙이 베푼 선의가 어느 순간 당연한 것이 됐습니다. 호의가 계속되었더니 감사는 사라지고 권리만 남았죠. 그리고 그 권리는 점점 커져서 착취가 됐습니다. 희숙은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알 수가 없었습니다. 슬기가 숨겼으니까요. 희숙이 전화할 때마다 슬기는 밝은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엄마, 나 괜찮아. 시댁분들도 다 잘해주셔. 정말? 힘든 거 없어? 없어. 엄마 바쁘잖아. 회사 일 신경 써. 내 걱정은 하지 마. 희숙은 몇 번이고 의심했습니다. 딸의 목소리가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느꼈죠. 하지만 물을 때마다 슬기는 웃으며 넘겼습니다. 진짜 괜찮아, 엄마. 걱정 마. 딸이 웃으며 괜찮다고 하는데 엄마가 더 파고들 수 있었을까요? 희숙은 그 말을 믿고 싶었습니다. 딸이 행복하다고, 자신이 해준 것들이 딸을 편하게 해줬다고 믿고 싶었죠. 하지만 최근 들어 희숙의 불안감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회사에서 마주치는 슬기의 얼굴이 자꾸 푸석해졌습니다. 예전엔 환하게 웃던 딸이 요즘은 억지로 웃는 것 같았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어졌고 볼살도 빠져 있었습니다. 오늘도 희숙은 복도에서 슬기를 마주쳤습니다. 슬기야. 엄마. 슬기가 돌아봤습니다. 희숙은 딸의 얼굴을 찬찬히 살폈죠. 창백한 피부, 핏기 없는 입술, 그리고 어딘가 지쳐 보이는 눈빛. 너 어디 아프니? 아니, 괜찮아. 요즘 좀 바빠서 그래. 바쁜 건 알지만 밥은 제대로 먹고 다녀. 응, 먹어. 걱정 마, 엄마. 슬기가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이 눈까지 닿지 않는다는 걸 희숙은 알아챘습니다. 시댁에서 무슨 일 있어? 슬기의 표정이 잠깐 굳었습니다. 하지만 금세 웃음을 만들어냈죠. 없어, 다 잘 지내. 어머님도 잘 챙겨주시고. 희숙은 딸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진짜 괜찮을 때 짓는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슬기가 시계를 봤습니다. 엄마, 나 회의 있어서 먼저 갈게. 저녁에 전화할게. 슬기가 빠르게 걸어갔습니다. 희숙은 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어깨가 축 처져 있었고 발걸음에 힘이 없었습니다. 저 아이가 뭔가 숨기고 있어. 희숙은 확신했습니다. 딸이 괜찮지 않다는 것을. 하지만 딸이 말하지 않으면 엄마도 알 수 없었죠. 희숙은 무거운 마음을 안고 자신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어김없이 제사가 다가왔습니다. 제사 전날 오후 슬기는 대형마트 식품 코너를 걷고 있었습니다. 한 손에는 해열제와 종합 감기약이 든 약국 봉지가 들려 있었죠. 아침부터 목이 칼칼하고 몸에서 열이 올랐지만 병원까지 들릴 시간은 없었습니다. 슬기는 약 2알을 입에 털어넣고 마트로 향했습니다.
오늘 안에 장을 봐야 했으니까요. 마트 안 에어컨 바람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평소 같으면 시원했을 텐데 오늘은 한기가 뼛속까지 스며드는 것 같았죠. 슬기는 얇은 가디건을 여미며 카트를 밀었습니다. 카트에는 이미 재료들이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소고기, 돼지고기, 생선, 두부, 각종 나물 재료들. 슬기는 메모장을 보며 하나씩 체크했죠. 시어머니가 보내준 목록이었습니다. 28가지. 빠뜨리면 안 되는 것들이었습니다. 정육 코너에서 소고기를 고르는데 다리가 휘청했습니다. 슬기는 얼른 진열대를 붙잡았죠. 잠깐 눈을 감고 숨을 고른 뒤 다시 고기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때 시어머니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슬기야, 장 보고 있어? 네, 어머님. 지금 마트에요. 저는 몇 장이나 붙일 거야? 넉넉하게 해. 그리고 나물은 3가지로 해야 해. 고사리, 도라지, 시금치. 알지? 네, 알겠습니다. 제사상은 며느리 정성이야. 대충 하면 조상님이 노하신다. 슬기가 대답하려는 순간 기침이 터져 나왔습니다. 마른 기침이 연달아 나오면서 목이 찢어지는 것 같았죠. 어머, 그 소리 뭐야? 감기 걸렸어? 네, 감기 기운이 있네요. 감기면 약 잘 챙겨 먹어. 내일 제사에 차질 생기면 안 된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슬기는 휴대폰을 카트에 내려놓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머리가 지끈거렸고 등에서는 식은땀이 흘렀죠. 얼른 장 보고 쉬고 싶다. 슬기는 다시 카트를 밀었습니다. 계산대 앞에 섰을 때 금액이 화면에 떴습니다. 47만 원. 슬기는 늘 그랬듯이 자신의 카드를 내밀었죠. 가족 단톡방에 영수증을 올린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올려봤자 돌아오는 건 수고했어. 한 줄이 전부였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슬기의 휴대폰에 알림이 떴습니다. 시누이들이 있는 가족 단톡방이었죠. 시누이 선영이 우리 내일 저녁에 갈게. 올케가 알아서 잘하잖아. 라고 보내자 시누이 미영이 나도 올케 손맛 기대할게. 라는 메시지가 와 있었죠. 슬기는 화면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휴대폰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답장은 하지 않았죠. 저녁에 온다는 건 낮 동안의 준비는 전부 슬기 혼자 하라는 뜻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바뀐 적 없는 패턴이었죠. 집에 도착하니 시부모님은 주무시고 계셨고 준식이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슬기가 무거운 장바구니 여러 개를 들고 현관에 들어서자 준식이 고개를 돌렸죠. 장 봤어? 많이 샀네. 응. 목록대로 다 샀어. 준식은 다시 TV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장바구니를 받아주지는 않았죠. 슬기는 혼자서 무거운 짐을 부엌으로 옮겼습니다. 그러다 기침이 터졌습니다. 한참을 기침하다 보니 눈물이 날 지경이었죠. 그제야 준식이 소파에서 일어나 다가왔습니다. 너 감기 걸렸어? 좀 그런 것 같아. 약은 먹었어. 병원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슬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일 제사잖아. 병원 갈 시간이 어딨어. 그래도 당신이 대신 음식할 거 아니면 그냥 나 쉬게 해줘. 말이 좀 날카롭게 나왔습니다. 슬기도 자신이 놀랐죠. 준식이 멈칫하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슬기야, 그냥 이번만 또 잘 넘기자. 응? 엄마가 제사상에 예민한 거 알잖아. 제사 끝나고 쉬면 되지. 이번만. 슬기는 그 말을 들으며 준식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도 내가 도울게라는 말도 없었죠. 그저 상황을 넘기고 싶다는 얼굴이었습니다. 슬기는 대답 없이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재료를 냉장고에 정리하고 내일 쓸 것들을 미리 손질해야 했죠. 손이 떨렸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저녁 무렵 슬기는 문득 친정 생각이 났습니다. 엄마한테 잠깐 다녀올까? 엄마 얼굴이라도 보면 힘이 날 것 같았습니다. 따뜻한 차 한 잔 마시면서 아무 말 없이 엄마 옆에 앉아 있기만 해도 좋을 것 같았죠. 하지만 슬기는 현관에서 멈췄습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머릿속에서 울렸습니다. 제사 앞두고 어딜 가? 며느리가 정신이 있어, 없어? 슬기가 집을 나서는 순간 그 말이 돌아올 걸 알고 있었습니다. 결국 슬기는 신발을 벗고 다시 부엌으로 돌아갔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두 아이가 슬기에게 다가왔습니다. 엄마 얼굴이 빨갛고 힘들어 보인다는 걸 눈치챈 것 같았죠. 슬기는 아이들 앞에서 억지로 웃어 보였습니다. 엄마 괜찮아. 가서 자. 아이들이 방으로 들어가자 슬기는 그제야 식탁에 앉아 이마를 짚었습니다. 열이 오르고 있었죠. 체온계를 꺼내 재보니 38도가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해열제를 한 알 더 먹고 슬기는 쪽잠을 청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일어났어요. 오늘 제사 준비를 해야 하니까요. 슬기는 앞치마를 두르고 도마 앞에 섰습니다. 전을 부쳐야 했죠. 동태전, 호박전, 육전, 버섯전. 종류만 4가지였고 양은 시댁 식구 전원이 먹고도 남을 만큼이었습니다. 프라이팬에 기름을 두르고 반죽을 올렸습니다. 지글거리는 소리가 고요한 새벽을 깨웠죠. 손끝이 떨렸습니다. 열 때문인지 피로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뒤집개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죠. 전을 뒤집다가 반죽이 찢어졌습니다. 슬기는 찢어진 전을 접시 한쪽에 올려두고 새로 반죽을 올렸습니다. 모양이 안 예쁜 건 나중에 자기가 먹으면 됐습니다.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났습니다. 전 접시가 하나둘 쌓여갔고 슬기의 얼굴에는 땀과 기름기가 뒤섞였죠. 열이 오르는 건지 부엌이 더운 건지 구분이 안 됐습니다. 집안은 여전히 고요했습니다. 안방에서 시부모님이 주무시고 작은 방에서 아이들이 자고 준식도 깊이 잠들어 있었죠. 부엌에서 지글거리는 기름 소리만 새벽 공기를 채웠습니다. 아무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슬기는 문득 손을 멈추고 싱크대에 기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 같았죠. 눈앞이 살짝 흐려졌습니다. 너무 힘들다. 슬기가 중얼거렸습니다. 차라리 쓰러졌으면 좋겠다. 그 말이 부엌 안에서 작게 울렸습니다. 대답하는 사람은 없었죠. 슬기는 다시 뒤집개를 들었습니다. 전을 뒤집어야 했으니까요. 제사 당일 저녁 거실에서 웃음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시누이들과 그 가족들이 도착한 건 해가 기울기 시작할 무렵이었죠. 손에 든 건 고작 과일 한 박스. 선영이 현관에 들어서며 말했습니다. 옳게, 우리 왔어. 뭐 도와줄 거 있어? 도와준다는 말이 무색하게 선영은 곧장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미영도 마찬가지였죠. 두 사람의 남편들은 TV 앞에 자리를 잡고 맥주캔을 땄습니다. 시아버지도 안방에서 나와 TV 앞에 앉았고요. 이거 괜찮네. 안주 좋다. 거실에서는 웃고 떠드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부엌은 달랐습니다. 슬기는 새벽부터 부엌에 서 있었습니다. 전을 부치고 나물을 무치고 탕을 끓이고 적을 꿰고 12시간이 넘도록 발이 땅에 붙어 있었죠. 손목은 부어 올랐고 허리는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손가락 사이사이에는 기름이 튀어 화상 자국이 붉게 올라와 있었고요. 무엇보다 열이 내리지 않았습니다. 해열제를 2번이나 더 먹었지만 소용없었죠. 머리가 지끈거렸고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멈추면 제사상이 차려지지 않았으니까요. 그리고 그녀를 감시하는 누군가가 있었으니까요.
시어머니 강순자가 부엌 입구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팔짱을 끼고 슬기의 손놀림을 지켜보는 눈빛이 날카로웠죠. 기름 아끼지 말고 넉넉히 둘러. 전이 바삭해야지. 네, 어머님. 색이 왜 저래? 불 조절 좀 해. 조상님 상에 올릴 건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화목하게 사는 게 다 조상님 덕이야. 슬기는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말할 힘도 아까웠죠. 선영이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전 접시를 힐끗 보더니 하나를 집어 입에 넣었죠. 우물우물 씹다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간이 좀 싱거운데? 옳게, 이거 다시 해야겠다. 슬기의 손이 멈췄습니다. 새벽부터 부친 전이 접시 4개 분량이었죠. 그걸 다시 하라고. 형님, 간은 제가 맞춰서. 아니, 싱거워. 내 입맛이 틀렸겠어? 미영이 따라 들어오며 웃었습니다. 언니 말이 맞아. 전이 좀 눅눅한 것 같기도 하고. 옳게, 오늘 컨디션 별로야? 그 말에 시어머니가 한마디 얹었습니다. 그러게. 아까부터 얼굴이 왜 저래? 화장이라도 좀 하지. 슬기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새벽 4시부터 서 있었다는 말은 목구멍에서 나오지 않았죠. 나오면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거실에서 또 웃음소리가 터졌습니다. 시누이들 남편이 TV를 보며 깔깔대는 소리였죠. 슬기는 그 소리를 들으며 묵묵히 전을 뒤집었습니다. 선영이 부엌 의자에 앉더니 다리를 꼬았습니다. 아, 옳게. 생각난 김에 말인데. 슬기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선영의 눈이 반짝였죠. 우리 월급 좀 올려달라고 해봐. 회장님 딸인데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잖아. 슬기의 손이 멈췄습니다. 형님, 그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에이, 뭘 그래. 한마디만 하면 되잖아. 승진은 싫고 돈만 좀 올려줘. 미영이 낄낄거리며 거들었습니다. 맞아. 옳게 회장 어머니 덕 좀 보자. 우리도 가족이잖아. 가족끼리 그 정도도 못해줘? 슬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 없었죠. 턱끝까지 하고 싶은 말이 차올랐지만 슬기는 그걸 삼켰습니다. 다만 표정이 굳어지는 건 숨길 수 없었습니다. 선영이 그 표정을 봤습니다.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죠. 먹잇감을 발견한 눈빛이었습니다. 왜? 기분 나빠? 슬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하면 무슨 말이 튀어나올지 자신도 몰랐죠. 옳게, 솔직히 말할게. 선영이 의자에서 일어나 슬기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목소리가 낮아졌죠. 속삭이듯 하지만 또렷하게. 회사에선 너가 우리 상사지. 인정해. 근데 여기는 달라. 여기선 우리가 윗사람이야. 시누이잖아. 알지? 그 말이 부엌 안에 울렸습니다. 슬기는 선영을 바라봤습니다. 눈이 마주쳤죠. 선영은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웃음을 띠고 있었습니다. 미영이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언니 말이 맞아. 옳게, 우리가 회사에서 너한테 깍듯이 하는 거 진짜 스트레스거든? 그러니까 여기서라도 좀 풀어야지. 이해해줘. 이해해줘. 그 말이 슬기의 귀에 꽂혔습니다. 착취를 이해해달라고. 모욕을 이해해달라고. 형님. 응? 저 지금 열이 39도예요. 슬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새벽 4시부터 여기 서 있었어요. 점심도 못 먹었고요. 전을 다시 부치라고 하시면 저 진짜 쓰러질 것 같아요. 부엌이 잠깐 조용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열이 나면 약을 먹어야지. 왜 미리 말을 안 해? 슬기는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말을 하면 달라지는 게 있었던가요? 어머님 말씀드렸잖아요. 어제 마트에서 전화로. 그건 그렇다 치고 지금 중요한 건 제사야.
조상님 모시는 날인데 며느리가 징징대면 되겠어? 끝나고 내일 쉬면 되잖아. 선영이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그러게. 옳게. 좀만 참아. 제사 끝나고 쉬면 되잖아. 미영도 맞장구 쳤죠. 맞아. 우리도 피곤한데 참고 온 거야. 옳게만 힘든 거 아니야. 우리라고 여기까지 오는 게 안 힘들겠어? 슬기는 웃음이 나올 뻔했습니다. 저녁에 와서 소파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피곤하다고. 그때 준식이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슬기는 남편을 봤죠. 지금 이 상황을 봤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보, 나 좀. 준식이 슬기의 말을 잘랐습니다. 슬기야, 엄마랑 누나들 기분 상하게 하지 말자. 응? 오늘 하루만 잘 넘기면 되잖아. 슬기는 남편의 얼굴을 봤습니다. 또 저 소리를 합니다. 이번 한 번만. 오늘 하루만. 남편은 한 번도 내 편이 아니구나. 그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선명하게. 부정할 수 없을 만큼. 슬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접시를 들고 싱크대로 갔습니다. 물을 틀고 접시를 닦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애써 무시했습니다. 시누이들이 거실로 돌아갔습니다. 시어머니도 의자에서 일어나 거실로 향했죠. 부엌에는 다시 슬기 혼자 남았습니다. 거실에서 또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인지 서러움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6년 동안 쌓인 것들이 한꺼번에 올라오는 것 같았죠. 그냥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시야가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슬기는 싱크대를 붙잡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죠.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귀에서 윙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접시가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쨍 깨지는 소리가 부엌을 가득 채웠습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거실에서 날카롭게 날아왔습니다. 뭐야, 무슨 소리야? 접시 깼어? 슬기는 싱크대에 기댄 채 간신히 서 있었습니다. 숨이 가빴죠.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바닥에 흩어진 접시 조각을 보더니 얼굴이 일그러졌죠. 그리고 슬기를 올려다봤습니다. 정신 차려. 제사인데 접시값이 얼만데 이래? 손에 힘을 줘야지. 슬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을 열 수가 없었죠. 눈앞이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숨을 쉬기가 힘들었습니다. 열이 온몸을 태우는 것 같았죠. 땀이 등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나 이제 정말 못 버티겠다. 그 생각이 스쳤을 때 슬기의 무릎이 꺾였습니다. 그 다음 슬기의 무릎이 바닥에 닿았습니다. 쿵! 둔탁한 소리가 났죠. 싱크대를 붙잡으려 했지만 손에 힘이 없었습니다. 몸이 옆으로 기울었고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어머, 옳게. 미영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렸습니다. 발소리가 다가왔죠. 하지만 슬기의 귀에는 모든 게 물속에서 들리는 것처럼 웅웅거렸습니다. 눈앞이 깜깜했습니다. 눈을 떴는데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죠. 숨을 쉬려 했지만 가슴이 눌리는 것 같았습니다. 슬기야. 준식의 목소리였습니다. 누군가 슬기의 어깨를 흔들었죠. 슬기야, 정신 차려. 눈 떠봐. 슬기는 눈을 떴습니다. 천장이 빙글빙글 돌았죠. 준식의 얼굴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여보, 나 괜찮아? 일어날 수 있어? 슬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몸을 움직일 수가 없었죠. 온몸에서 열이 났고 뼈마디마다 쑤셨습니다. 그때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강순자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바닥에 쓰러진 슬기를 내려다봤죠. 그 눈에 걱정은 없었습니다. 대신 당혹감과 짜증이 가득했습니다.
제사 지내야 하는데 이게 무슨 일이니? 슬기는 시어머니를 올려다봤습니다. 귀가 멍했지만 그 말은 또렷하게 들렸죠. 어머님, 저 진짜 못 쓰러지더라도 음식은 마무리하고 쓰러지던가.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올라갔습니다. 국은 누가 끓여? 적은 누가 구워? 제사상을 밥만 차리란 말이야? 조상님이 노하시겠어. 일을 어떻게 해? 슬기는 그 말을 들으며 시어머니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6년이었습니다. 이 집에서 버틴 시간. 새벽부터 일어나 밥을 짓고 빨래를 하고 아이들을 돌보고 회사에 다녀와서 또 밥을 짓고 제사를 준비하고 명절을 치르고 6년 동안 단 한 번도 쉰 적이 없었죠. 그런데 지금 바닥에 쓰러진 며느리를 보면서 시어머니가 하는 말이 저거였습니다. 음식은 마무리하고 쓰러지라고. 그 순간 슬기의 머릿속이 맑아졌습니다. 오히려 정신이 번쩍 들었죠. 열 때문에 흐릿하던 시야가 선명해졌습니다. 아, 슬기는 깨달았습니다. 난 여기서 사람이 아니었구나. 그냥 일하는 기계였어. 밥 짓고 빨래하고 제사 준비하는 기계. 눈물이 흘렀습니다. 서러워서가 아니었습니다. 6년 동안 자신이 뭘 위해 버텼는지, 그게 얼마나 헛된 것이었는지 깨달았기 때문이었죠. 엄마, 그만해. 준식이 시어머니를 말렸습니다. 슬기 상태가 심각해. 병원 가야 할 것 같아. 병원? 지금 제사는 어떡하고? 엄마. 준식이 소리를 높였습니다. 처음 있는 일이었죠. 시어머니가 멈칫했습니다. 일단 슬기부터 병원 데려갈게. 제사는 나중에 생각해. 준식이 슬기를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슬기는 남편에게 기대어 간신히 섰죠.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거실을 지나갔습니다. 소파에 앉아있던 시누이들이 쳐다봤죠. 선영이 입을 열었습니다. 옳게, 괜찮아? 많이 아파? 슬기는 대답조차 할 수 없는 상태였어요. 고개만 숙인 채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시아버지는 TV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뒤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죠. 아이고, 이걸 어째. 국은 내가 끓여야겠네. 미영아, 너 적 좀 구워라. 네, 저요? 저 그런 거 못하는데. 문이 닫히고 그 소리들이 끊겼습니다. 차 안에서 슬기는 눈을 감았습니다. 준식이 운전하면서 말했죠. 조금만 참아. 응급실 금방이야. 슬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했습니다. 슬기는 휠체어에 실려 들어갔죠. 의료진이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체온 40.2도, 탈수 증상, 과로, 보호자분, 언제부터 이러셨어요? 간호사가 준식에게 물었습니다. 어제부터 열이 있었는데, 약 먹고 버텼어요. 왜 병원에 안 데려오셨어요? 39도만 넘어도 바로 오셔야죠. 어떻게 40도가 넘을 때까지 두신 거예요? 준식이 대답을 못했습니다. 슬기는 링거를 맞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해열제가 들어가자 조금씩 열이 내렸죠. 눈앞이 선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준식이 슬기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좀 어때? 나아졌어? 슬기가 고개를 돌려 남편을 봤습니다. 응, 조금. 다행이다. 준식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슬기의 가슴에 못을 박았죠. 좀 나아지면 우리 집에 가야 해. 제사 아직 안 끝났거든. 슬기는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눈이 마주쳤죠. 뭐라고? 아니, 그게 엄마가 계속 전화와서. 준식이 휴대폰을 보여줬습니다. 부재중 전화 7통. 전부 시어머니였죠. 엄마가 혼자 국 끓이고 있는데 힘들대.
그리고 너 없으면 제사상 제대로 못 차린다고. 슬기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내가 응급실에 실려왔는데 링거를 맞고 누워 있는데 이 남자가 하는 말이 제사 준비하러 돌아가자고. 슬기야, 미안한데 엄마가 제사 어떡하냐고 계속 오늘 하루만 버텨보자. 그래서? 슬기가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낮았죠. 그래서 나보고 어떡하라고? 아니, 그게 나 지금 40도 넘는 열이 났어. 탈수 왔어. 쓰러졌어. 근데 당신이 지금 나한테 하는 말이 그거야? 준식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6년이야. 슬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6년 동안 나 혼자 다 했어. 제사, 명절, 생신, 집안일 전부. 당신은 뭐 했어? 소파에 앉아서 TV 봤지. 엄마 기분 맞춰주느라 바빴지. 슬기야, 지금 당신 엄마가 뭘 했는지 알아? 쓰러지더라도 음식은 마무리하고 쓰러지래. 그 말 듣고 있는데 당신 아무 말도 안 했잖아. 준식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나한테 미안하다고, 고맙다고, 고생했다고. 6년 동안 단 한 번도 안 했어. 근데 지금도 당신 입에서 나오는 말이 제사야? 슬기는 링거 꽂힌 손으로 이마를 짚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죠. 나 더 이상 못하겠어. 진짜 못하겠어. 이걸 이제서야 깨달았네. 준식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응급실에 웅성거리는 소리만 들렸죠. 슬기는 천천히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주소록을 열었죠. 엄마를 찾았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2번 울리고 전화가 연결됐습니다. 여보세요? 슬기야? 엄마의 목소리였습니다.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슬기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죠. 엄마, 왜? 슬기야,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왜 그래? 엄마, 나 지금 병원이야. 전화기 너머로 숨먹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뭐? 병원? 어디가 아픈 거야? 무슨 병원? 응급실. 열이 나서 쓰러졌어. 뭐라고? 윤희숙의 목소리가 급해졌습니다. 어느 병원이야? 지금 바로 갈게. 어디야? 슬기가 병원 이름을 말했습니다. 희숙이 받아 적는 소리가 들렸죠. 알았어. 엄마 지금 바로 갈게. 20분이면 가. 슬기야, 거기 있어. 움직이지 마. 엄마. 슬기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죠. 보자. 엄마가 와줘. 전화기 너머로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희숙의 목소리가 들렸죠. 낮지만 단단한 목소리였습니다. 슬기야, 엄마가 갈게. 금방 갈게. 아무 걱정하지 마. 전화가 끊겼습니다. 슬기는 휴대폰을 가슴에 품고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죠. 준식이 옆에서 말했습니다. 슬기야, 장모님 오시는 거야? 슬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6년 만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슬기가 엄마에게 도움을 청한 게 괜찮아라고 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혼자 버티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내야 할 것 같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응급실 복도에 발소리가 울렸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여자가 빠르게 걸어오고 있었죠. 단정하게 올린 머리, 흐트러짐 없는 옷매무새. 그러나 눈빛은 차갑게 빛났습니다. 윤희숙이었습니다. 희숙은 빠른 걸음으로 복도를 지났습니다. 응급실 데스크에 있던 간호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러다 멈칫했죠. 눈을 몇 번 깜빡이더니 옆에 동료를 슬쩍 건드렸습니다. 저분 혹시...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실례지만 혹시 대성그룹 윤희숙 회장님 맞으세요?
희숙은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고개만 살짝 끄덕였죠. 김슬기 환자 어디 있습니까? 아, 네. 응급처치실 3번입니다. 안내해 드릴까요? 됐습니다. 희숙은 안내판을 보고 곧장 걸어갔습니다. 간호사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뒤에서 들렸죠. 대성그룹 회장님이 왜 여기? 환자가 딸인가 봐. 희숙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녀의 머릿속에는 딸에 대한 생각, 오직 한 가지만 있었죠. 응급처치실 3번 앞에 도착했습니다. 커튼을 젖히자 침대에 누운 슬기가 보였습니다. 창백한 얼굴, 링거를 맞은 손, 감은 눈, 희숙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슬기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까까지의 차가운 눈빛이 순식간에 녹아내렸죠. 슬기가 눈을 떴습니다. 엄마를 보자 눈물이 흘렀습니다. 엄마. 희숙이 침대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딸의 이마를 짚었죠. 뜨거웠습니다. 열이 아직 안 내렸구나. 의사는 뭐래? 얼마나 아팠어? 그때 구석에 서 있던 준식이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오셨어요. 희숙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준식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졌죠. 딸을 볼 때의 그 따뜻함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너가 보호자지? 네. 그런데 왜 내 딸이 이 꼴이야? 준식이 움찔했습니다. 그게 제사가 있어서. 슬기가 무리를 좀. 제사? 희숙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지금 내 딸이 응급실에 누워 있는데 슬기가 스스로 무리해서 이랬다는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제사가 슬기보다 중요하다는 말이니? 짧고 단단한 말이었습니다. 준식의 얼굴이 굳었죠. 그런 뜻이 아니라 저도 당황해서. 그때 준식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메시지 알림이었죠. 준식이 반사적으로 화면을 봤습니다. 희숙의 눈이 그 화면을 포착했습니다. 엄마 상은? 지금 어디야? 제사 망치지 마. 빨리 와. 희숙은 그 메시지를 똑똑히 읽었습니다. 눈이 가늘어졌죠. 뭐라고? 희숙이 준식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휴대폰 줘봐. 어머님, 이건. 줘. 낮지만 거부할 수 없는 목소리였습니다. 수십 년간 대기업을 이끌어온 사람의 목소리. 준식이 움찔하며 휴대폰을 건넸죠. 희숙은 메시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그리고 위로 스크롤했죠. 이전 메시지들이 줄줄이 나왔습니다. 슬기 어디 갔어? 국 누가 끓여? 빨리 데리고 와. 제사 망치게 생겼어. 걔 진짜 약한 척은. 열 좀 나면 어때서? 약 먹고 하면 되지. 희숙의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약한 척이라고. 40도가 넘는 열이 나는데 약한 척이라고. 스크롤을 더 올렸습니다. 제사상 반밖에 못 차렸어. 조상님한테 뭐라고 해. 준식아 빨리 와. 슬기도 데리고. 걔 없으면 제사를 어떻게 지내. 일 안 하고 몸만 축내네. 희숙의 눈이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마지막 메시지를 읽는 순간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죠. 분노였습니다. 일 안 하고 몸만 축낸다고? 쓰러질 때까지 일한 애한테? 희숙은 휴대폰을 준식에게 돌려줬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그를 바라봤죠. 너 이거 보면서 여기 앉아 있었어? 어머님, 저도 슬기 걱정돼서. 걱정됐으면 왜 병원에 더 빨리 안 데려왔어? 왜 40도가 넘도록 내버려뒀어? 준식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내 딸이 쓰러졌는데 너희 엄마가 보낸 메시지가 저거야. 제사 망치지 마. 데리고 와. 사람이 응급실에 있는데? 희숙의 목소리는 높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낮고 차분했죠.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그리고 너는 아까 슬기한테 다시 제사 지내러 가자고 했다며? 준식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머님, 그건 변명은 됐어. 희숙이 손을 들어 준식의 말을 끊었습니다. 너희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 오늘 확실히 알았다. 6년 동안 몰랐던 내 잘못이야. 희숙은 침대로 돌아가 슬기의 손을 잡았습니다. 딸을 보는 눈이 다시 부드러워졌죠. 슬기야, 잠깐 엄마 나갔다 올게. 금방 올게. 엄마, 걱정 마. 아무데도 안 가. 전화 한 통만 하고 올게. 희숙은 병실 밖으로 나갔습니다. 복도 끝으로 걸어가며 휴대폰을 꺼냈죠. 박 실장님. 희숙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회장님. 슬기 시댁. 전부 정리해요. 네. 오늘부터 시작해요. 카드 정지, 무상 거주 종료, 회사 인사 조치. 전부. 박 실장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물었죠.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시댁 전원, 시부모, 시누이 둘, 그 남편들까지. 우리 회사와 연관된 모든 혜택 끊어요. 알겠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정리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일 저녁에 제가 직접 갑니다. 그 집으로. 회장님이 직접요? 네. 끝내야 할 게 있어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희숙은 잠시 복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있었죠. 병원 주차장의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딸이 6년 동안 혼자 버텨온 시간. 그 시간 동안 자신은 뭘 했을까? 괜찮다는 딸의 말을 믿고 자기 일에 바빴다. 딸이 무너지고 있는 걸 몰랐다. 아니, 알면서도 믿고 싶지 않았던 건지도 모른다. 희숙의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이었죠. 딸의 시댁에 대한 분노.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분노. 시댁에 집을 주고 일자리를 주고 생활비를 줬다. 딸이 편하라고. 그런데 그 모든 게 뭐가 됐나? 딸을 더 착취하는 도구가 됐다. 친정이 여유 있으니까라는 말로 딸에게 모든 짐을 떠넘기는 핑계가 됐다. 내가 준 것들이 슬기를 더 힘들게 했어. 희숙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희숙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병실로 향했습니다. 슬기가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희숙이 다가가자 슬기가 물었죠. 엄마, 어디 갔다 왔어? 전화 좀 했어. 희숙은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슬기의 손을 잡았죠. 따뜻하게. 슬기야. 응. 이제는 엄마가 지켜줄게. 슬기가 엄마를 바라봤습니다. 뭘? 다. 엄마가 다 할게. 넌 쉬어. 아무 생각하지 말고. 슬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엄마, 나 말 안 해도 돼. 다 알아. 희숙이 딸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엄마가 늦게 알아서 미안해. 너가 괜찮다고 할 때 더 들여다봤어야 했는데. 아니야, 내가 숨긴 거야. 숨긴 게 잘못이 아니야. 숨겨야 할 만큼 힘들게 만든 사람들 잘못이지. 희숙은 딸의 이마에 손을 얹었습니다. 이제 엄마가 정리할게. 넌 걱정하지 마. 슬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죠. 준식은 구석에 서서 그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끼어들 수 없었습니다. 끼어들 자격이 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희숙은 슬기의 손을 잡은 채 밤새 자리를 지켰습니다. 내일 끝낼 일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녁 윤희숙은 슬기네 집 앞에 섰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자신의 집이었죠. 이 집의 명의는 윤희숙이었으니까요. 슬기 부부와 시부모가 함께 사는 이 넓은 아파트는 처음부터 끝까지 희숙의 것이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죠. 문을 연 건 준식이었습니다. 어머님? 비켜. 희숙은 준식을 지나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뒤에서 박 실장이 서류 가방을 들고 따라왔죠.
거실에 시어머니 강순자와 시아버지 박태성이 있었습니다. TV를 보고 있다가 희숙을 보자 멈칫했죠. 어머, 사돈어른. 강순자가 황급히 일어났습니다. 슬기 많이 아팠죠? 우리도 얼마나 걱정했는지. 희숙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소파를 가리켰죠. 앉으세요. 네, 앉으시라고요. 할 얘기가 있어요.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강순자가 움찔하며 소파에 앉았죠. 박태성도 어색하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희숙이 준식을 받습니다. 누나들한테 전화해. 지금 당장 여기로 오라고. 어머님, 갑자기 왜? 전화해. 준식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30분 후 선영과 미영이 도착했습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 불안한 얼굴이었죠. 거실에 시댁 식구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희숙은 그들 앞에 섰습니다. 박 실장은 옆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죠. 강순자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했죠. 사돈어른, 우린 정말 슬기를 사랑했어요. 진심으로. 제가 좀 서운하게 한 게 있다면 사과할게요. 정말 미안해요. 희숙은 강순자를 바라봤습니다. 사랑했다고요? 네, 우리 며느리 정말 예뻤어요. 제가 그동안 부족했나 봐요. 그럼 왜요? 희숙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사랑했으면 왜 쓰러진 날 제사부터 물었죠? 강순자의 입이 멈췄습니다. 쓰러지더라도 음식은 마무리하고 쓰러지라고. 그게 사랑이에요? 아니 사람이 할 말이에요? 그건 제가 너무 당황했으면 병원부터 가자고 해야지. 제사상 걱정을 왜 해요? 강순자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희숙이 박 실장을 봤습니다. 박 실장. 박 실장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테이블 위에 종이들이 하나둘 놓였죠. 깔끔하게 정리된 서류들이었습니다. 이건 뭐? 선영이 서류를 힐끗 봤습니다. 불안한 눈빛이었죠. 희숙이 첫 번째 서류를 가리켰습니다. 이 집 등기부등본이에요. 명의가 누구죠? 서류에는 윤희숙이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선영 씨가 사는 집, 미영 씨가 사는 집, 둘 다 내 명의예요. 월세 한 푼 안 받았죠. 6년 동안. 다들 잘 알고 계시죠? 선영과 미영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서로 눈을 마주쳤죠. 희숙이 다음 서류를 펼쳤습니다. 이건 카드 사용 내역이에요. 사돈 두 분께 줬던 제 카드죠. 매달 300만 원 한도 항상 꽉 채워 쓰셨더라고요. 6년이면 얼마예요? 박 실장이 대답했습니다. 2억 1,600만 원입니다. 정확히. 강순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박태성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숫자의 무게가 공기를 짓눌렀습니다. 희숙이 말을 이었습니다. 일자리도 마찬가지예요. 준식 씨, 선영 씨, 미영 씨, 셋 다 제 회사에서 일하고 있죠. 누가 연결해줬는지 기억나세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다 해줬어요. 희숙의 목소리는 여전히 낮았습니다. 소리를 지르지 않았죠. 오히려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집도 주고 생활비도 주고 일자리도 주고. 왜 그랬는지 아세요? 슬기가 편하라고. 슬기가 시댁에서 눈치 안 보고 당당하게 살라고. 그리고 우리 슬기 새로운 가족들 편하게 지내라고. 희숙이 강순자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당신들은 뭘 했어요? 내가 준 걸 당연하게 받아먹으면서 슬기한테는 뭘 했어요? 강순자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사 10번이면 10번 다 슬기가 했어요. 장보기, 요리, 설거지 전부. 비용도 다 슬기 카드로 긁었죠. 가족끼리 계산이 어딨냐면서. 선영이 억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건 저희도 일이 있어서. 일? 무슨 일? 올케가 새벽부터 전 부치는 동안 당신들은 뭐 했어요? 저녁에 와서 소파에 앉아 있었잖아요. 선영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미영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래도 가족끼리 이러실 수 있어요?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희숙이 미영을 봤습니다. 가족이면 왜 슬기만 이랬어요? 가족이면 왜 슬기만 참았어요? 가족이면 아픈 사람 병원 먼저 보내야지. 음식 마무리하고 쓰러지라는 게 가족이에요? 미영이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럼 우리 보고 당장 나가라는 거예요? 희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단호한 대답이었습니다. 카드는 오늘부로 정지됩니다. 무상거주도 종료해요. 이 집도 선영 씨 집도 미영 씨 집도 한 달 안에 비워주세요. 뭐라고요? 선영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건 너무하잖아요. 갑자기 나가라니 우리가 어디로 가요? 그건 당신들이 알아서 할 일이에요. 원래 당신들 제자리로 가는 것뿐이에요. 회장님,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희숙이 말을 이었습니다. 능력으로 들어온 자리가 아니잖아요. 내가 연결해줘서 들어간 건데, 이제 그 연결도 끊을 겁니다. 절차대로 정리할 거예요. 선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미영도 마찬가지였죠. 잠깐요. 그러면 저희 생계는 어떡해요? 직장도 없고 집도 없으면. 슬기는 어땠는데요? 희숙이 차갑게 받아쳤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고 월급은 이 집 생활비로 다 쓰고 몸이 망가지도록 혼자 버텼어요. 슬기 생계는 누가 걱정해줬어요? 미영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준식이 급히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님, 잠깐만요. 그건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저도 잘못한 거 알아요. 근데 이렇게까지. 희숙이 천천히 준식을 바라봤습니다. 너무하다고? 네. 한꺼번에 다 끊으시면 저희 가족이. 너무한 건. 희숙의 목소리가 한층 낮아졌습니다. 슬기가 6년 동안 당한 거야. 준식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서 밥하고 회사 다녀와서 또 밥하고 제사 때마다 혼자 음식하고 40도가 넘는 열이 나는데도 부엌에 서 있었어. 그런데 내 엄마가 한 말이 음식 마무리하고 쓰러지라였어. 준식의 고개가 떨어졌습니다. 너는 뭘 했어? 엄마 눈치 보느라 아내 편 한 번 안 들었지. 응급실에서도 제사 준비하러 돌아가자고 했잖아. 그건 변명 같은 거 듣고 싶지 않아. 희숙이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오늘부터 정리 시작할 거예요. 한 달 안에 다 비워주세요. 그 이후에도 안 나가면 법적으로 처리할 겁니다. 희숙은 돌아섰습니다. 박 실장이 서류를 챙겨 따라갔죠. 뒤에서 강순자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선영과 미영이 소리를 높여 항의하는 소리도 들렸죠. 희숙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나가면서 희숙은 생각했습니다. 6년 동안 참았던 슬기. 그 시간을 돌려줄 수는 없지만 앞으로는 다르게 해줄 수 있어. 문이 닫혔습니다. 희숙은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딸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희숙이 시댁에서 나온 다음 날부터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는 카드였습니다. 강순자는 평소처럼 백화점에 갔습니다. 옷 몇 벌을 골라 계산대 앞에 섰죠.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결제하겠습니다. 직원이 카드를 긁었습니다. 그런데 기계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죠. 죄송합니다, 고객님. 승인이 거절됐는데요. 뭐라고요? 한 번 더 해볼까요? 다시 긁었습니다. 결과는 같았죠. 승인 거절. 강순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뒤에 줄 선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죠. 이게 왜 이러지? 잠깐만요.
강순자는 황급히 다른 카드를 꺼냈습니다. 그것도 희숙이 만들어준 카드였죠.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카드도 승인이 안 되네요. 아니, 이럴 리가. 강순자는 결국 물건을 두고 백화점을 나와야 했습니다. 평생 그렇게 창피한 적이 없었죠. 집에 돌아온 강순자는 남편에게 소리쳤습니다. 여보, 카드가 안 돼. 사돈이 진짜로 끄는 거야. 박태성이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이게 무슨, 이 지경이 될 때까지 왜 그렇게 한 거야? 내가 이럴 줄 알았어요? 다 준식이가 슬기를 잘못 관리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며느리를 왜 그렇게 굴렸어? 내가 뭘 했어? 시아버지는 끝까지 남 탓이었습니다. 본인이 방관했다는 건 기억하지 않았죠. 준식은 그 사이에 서서 말문이 막혔습니다. 부모님이 서로를 탓하고 자신을 탓하고, 하지만 정작 잘못한 건 누구인지 아무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시누이들에게도 통보가 갔습니다. 선영의 집 우편함에 내용 증명이 도착했죠. 무상 거주 종료 통보. 한 달 안에 퇴거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선영은 즉시 희숙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회장님, 이게 무슨 일이에요? 진짜로 나가라는 거예요? 희숙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네. 내용 증명 보셨으면 아실 텐데요. 아니, 가족끼리 이럴 수 있어요? 우리한테 이러시면 안 되죠. 그동안 저희가 얼마나. 뭐요? 희숙이 말을 끊었습니다. 그동안 뭘 하셨는데요? 옳게 부려먹은 것 말고요. 선영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슬기는 이미 망가졌어요. 40도가 넘는 열이 나는데도 부엌에 서 있었어요. 그렇게 만든 게 누구예요? 그건 저희가 그러라고 한 게 아니라. 그래서 지금부터는요. 희숙의 목소리가 단단해졌습니다. 내가 슬기 편에 섭니다. 더 이상 할 말 없어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회사에서도 절차가 진행됐습니다. 박 실장이 인사팀과 함께 움직였죠. 준식, 선영, 미영. 세 사람 모두 대상이었습니다. 이 세 명 인사 기록 좀 볼까요? 인사팀장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박 실장이 훑어봤죠. 세 명 모두 실적 평가, 최하 등급. 누가 봐도 능력이 아니라 회장 사돈이라는 타이틀로 버텨온 자리였습니다. 동료들 사이에서도 조용히 알려진 사실이었죠. 절차대로 진행하세요. 정당한 사유로. 박 실장이 지시했습니다. 회사 규정에 따라 정당하게. 그게 오히려 더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며칠 후, 세 사람 모두에게 인사 통보가 내려갔습니다. 직위 해제와 권고사직. 법적으로 문제없는 절차였죠. 선영이 미영에게 전화했습니다. 야, 이거 어떡해? 진짜 잘리는 거야? 미영도 울먹였죠. 언니, 나도 통보받았어. 이게 다 언니 때문이야. 뭐, 나 때문이라고? 언니가 올케한테 너무했잖아. 회사에서 상사라도 여기선 우리가 윗사람이라고 그런 말 왜 했어? 너도 같이 했잖아. 전이 눅눅하다, 컨디션 별로냐, 그러고. 언니가 먼저 시작했잖아. 서로를 탓하는 소리가 전화기를 타고 오갔습니다. 결국 둘 다 울면서 전화를 끊었죠. 며칠 후 준식이 병원으로 슬기를 찾아왔습니다. 슬기는 퇴원을 앞두고 있었죠. 얼굴에 핏기가 돌아왔고 눈빛도 맑아졌습니다. 슬기야. 준식이 병실 문 앞에 섰습니다. 들어와도 되는지 눈치를 보는 얼굴이었죠. 들어와. 슬기가 말했습니다. 준식이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침대 옆 의자에 앉았죠. 슬기야. 미안해. 슬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나도 힘들었어. 엄마랑 누나들 사이에서 네 편 들고 싶었는데 상황이. 그만해. 슬기가 조용히 말을 끊었습니다. 당신이 힘들었다고?
준식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힘든 건 나였어. 슬기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분노도 서러움도 아니었죠. 그냥 사실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새벽부터 밥하고 회사 다녀와서 또 밥하고 제사 때마다 혼자 음식하고 당신은 뭐 했어? 소파에 앉아서 TV 봤지. 슬기야, 나 쓰러졌을 때 당신 엄마가 뭘 했는지 기억나? 음식 마무리하고 쓰러지라고 했어. 당신은 그 말 듣고 아무 말도 안 했잖아. 준식의 고개가 떨어졌습니다. 응급실에서도 당신이 한 말 기억나? 제사 준비하러 돌아가자. 그게 남편이 할 말이야? 그건 내가 잘못했어. 진짜 미안해. 미안하다고 해서 돌아갈 수 있는 게 아니야. 슬기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당신은 6년 동안 단 한 번도 내 편이 아니었어. 한 번도. 준식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그만 끝내자. 슬기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시댁집 거실에서는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이제 어디로 가? 집도 없고 직장도 없는데. 다 너가 며느리한테 잘못해서 그런 거야. 나만 잘못했어? 당신은 옆에서 뭐 했는데? 고함 소리가 아파트 복도까지 울렸죠. 그 시각 희숙은 병원에서 슬기와 함께 있었습니다. 엄마, 시댁에서 난리라며. 슬기가 물었습니다. 희숙이 고개를 끄덕였죠. 그래. 서로 싸우고 있나 봐. 끝까지 남 탓만 하는 사람들인 거지. 엄마는 한 번도 소리 안 지르셨다며. 그냥 서류만 보여주고. 희숙이 웃었습니다. 쓸쓸한 웃음이었죠. 소리 지를 필요가 없었어. 진실은 조용해도 무거우니까. 슬기가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 엄마. 희숙이 딸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앞으로 더 정리할 게 있어. 넌 쉬면서 지켜봐. 창밖으로 밤하늘이 보였습니다. 별이 몇 개 떠 있었죠. 6년간의 지옥 같은 시간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퇴원 후 일주일 슬기는 자녀들과 함께 친정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희숙이 마련해준 방은 햇살이 잘 드는 곳이었죠. 아침이면 창문으로 따스한 빛이 쏟아졌습니다. 슬기는 그 빛을 받으며 오랜만에 늦잠을 잤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지 않아도 됐으니까요. 법적 절차는 희숙이 맡았습니다. 변호사와의 미팅, 서류 준비, 일정 조율. 모든 것이 물 흐르듯 진행됐죠. 가진 것을 빼앗는 게 아닌 단지 제자리로 돌리는 것이었으니까요. 엄마, 나도 가야 하지 않아? 슬기가 물었습니다. 희숙이 고개를 저었죠. 넌 몸부터 회복해. 법적인 건 엄마가 다 처리할게. 근데 변호사가 필요한 건 서류야. 걱정 마. 슬기는 엄마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피곤해 보였죠. 회사 일도 있을 텐데 딸 일까지 떠안고 있었습니다. 엄마, 내가 너무 큰일을 벌인 거 아닐까? 슬기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시댁 사람들 직장도 잃고 집도 나가야 하고 다 나 때문인 것 같아서. 희숙이 딸 옆에 앉았습니다. 슬기야. 응. 그들은 제자리로 돌아갈 뿐인 거야. 그리고 큰일 만든 건 너가 아니야. 희숙의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저 사람들이 자초한 거야. 6년 동안 너를 짓밟아 놓고 이제 와서 피해자 인척하는 거지. 죄책감 가질 거 하나도 없어. 슬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머리로는 알았죠. 하지만 마음이 따라오는 데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며칠 후 준식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만나자고 했죠. 슬기는 잠시 망설이다가 응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었으니까요. 카페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준식의 얼굴에는 수염이 자라 있었고 눈 밑에 그림자가 졌습니다. 슬기야. 준식이 먼저 입을 열었죠.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그동안 잘못했어. 슬기는 커피잔을 내려다봤습니다. 나도 생각 많이 했어. 그래. 당신이 왜 그랬는지. 엄마 눈치 보느라, 누나들 눈치 보느라. 당신도 그 집에서 자란 사람이니까 그게 당연한 줄 알았겠지. 준식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근데 말이야. 슬기가 준식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나도 이제 깨달은 게 있어. 뭔데? 당신과 당신 가족들은 나를 가족으로 본 적이 없었어. 준식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니, 사람으로도 안 봤던 것 같아. 밥하고 청소하고 제사 준비하는 기계. 그게 나였지. 슬기야, 그건 응급실에서 당신이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지? 제사 준비하러 돌아가자고 했잖아. 아내가 쓰러져서 링거 맞고 있는데 난 그 말이 잊혀지지가 않아. 준식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때 알았어. 아, 이 사람한테 나는 아내가 아니구나. 그냥 편리한 존재였구나. 슬기가 일어섰습니다. 이혼 서류는 변호사 통해서 보낼게. 양육권은 내가 가져갈 거야. 잠깐, 슬기야. 더 할 말 없어. 안녕. 슬기는 카페를 나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죠. 밖으로 나오자 바람이 불었습니다. 차갑지 않은 봄을 머금은 바람이었죠. 슬기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가슴이 후련했습니다. 이혼 절차는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준식 측에서 양육권을 다투지 않았죠. 다툴 여력도 없었을 겁니다. 집도 잃고 직장도 잃고 부모님 뒷바라지하느라 정신이 없었을 테니까요. 2달 후 이혼이 확정됐습니다. 슬기는 아이들과 함께 새 출발을 했습니다. 희숙이 마련해준 아파트에서 셋이서 살기 시작했죠. 아이들은 처음엔 어리둥절해했습니다. 아빠는 왜 안 오는지, 할머니, 할아버지는 왜 안 보이는지. 하지만 슬기가 매일 곁에 있어주자 조금씩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아이들이 제잘거리는 소리. 그게 슬기에겐 가장 큰 위로였죠. 회사에도 복귀했습니다. 슬기는 원래 자리로 돌아갔죠. 이번엔 달랐습니다. 회장 딸이라는 시선이 아니라 자신의 실력으로 증명해야 했습니다. 프로젝트를 맡았습니다. 밤새 기획서를 썼죠. 회의에서 발표했고 결과를 냈습니다. 김슬기 차장, 이번 프로젝트 정말 잘했어요. 상사가 칭찬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료들도 고개를 끄덕였죠. 슬기는 그 시선들이 예전과 다르다는 걸 느꼈습니다. 회장 딸이 아니라 일 잘하는 동료로 보는 눈빛. 그게 슬기를 웃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저녁 슬기는 베란다에 서서 밖을 바라봤습니다. 아이들은 방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죠. 조용하고 평화로운 저녁이었습니다. 슬기는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나 이제 좀 살 것 같아. 그 생각이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왔습니다. 6년 동안 짓눌려 있던 무언가가 거치는 느낌이었죠. 무겁던 어깨가 가벼워졌습니다. 답답하던 가슴이 트였습니다. 이혼은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구출이었죠. 자기 자신을 구출한 것, 그리고 아이들을 구출한 것. 슬기는 작게 웃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이후 다시 6개월이 흘렀습니다. 슬기의 시댁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죠. 정확히는 6년 전 제자리로 돌아갔죠. 강순자와 박태성은 서울 외곽의 작은 원룸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넓은 아파트에서 방 한 칸으로. 처음엔 믿기지 않았겠죠. 하지만 현실이었습니다. 월세를 내야 했습니다. 생활비를 벌어야 했죠. 박태성은 경비 일자리를 알아보고 있었고 강순자는 식당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이게 다 그 며느리 때문이야. 강순자는 여전히 남 탓을 했습니다. 하지만 들어주는 사람은 없었죠. 선영과 미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두 사람 모두 6년 전으로 돌아가야 했죠. 남편들과의 관계도 틀어졌습니다. 회장 사돈 덕에 얻은 집과 직장이 사라지자 갈등이 터져 나왔습니다. 준식은 작은 회사에 재취업했습니다. 월급은 전의 절반도 안 됐죠. 부모님 월세를 보태고 나면 남는 게 없었습니다. 모든 게 결혼 전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니, 더 못해졌죠. 6년 전엔 적어도 빚 독촉만 있었지. 이렇게 서로를 원망하진 않았으니까요. 슬기의 아침은 달랐습니다. 새벽 4시가 아니라 7시에 눈을 떴죠. 알람 소리에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급할 것도 쫓기는 것도 없었습니다. 부엌에 불을 켰습니다. 혼자였죠. 하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이 불은 누군가를 위해 억지로 켜는 불이 아니었으니까요. 토스트를 굽고 우유를 따랐습니다. 아이들이 일어나 식탁에 앉았죠. 엄마, 오늘 학교에서 발표해요. 그래, 잘할 수 있겠어? 당연하죠. 아이들의 얼굴에 웃음이 돌아와 있었습니다. 6개월 전만 해도 불안해하던 아이들이 이제는 제 목소리를 내고 있었죠. 슬기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주말 저녁 희숙이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케이크 상자가 들려 있었죠. 이게 뭐야, 엄마? 축하하려고 승진했다며. 슬기가 웃었습니다. 며칠 전 발표된 인사였죠. 능력을 인정받은 결과였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고마울 게 뭐 있어. 이제 제자리로 돌아가는 거야. 희숙이 케이크를 식탁에 올렸습니다. 촛불을 켜진 않아도 분위기는 충분히 따뜻했죠. 아이들이 방에서 놀고 있는 동안 모녀는 거실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슬기야. 희숙이 먼저 입을 열었죠. 응. 엄마가 너무 늦게 알아서 미안하다. 슬기가 엄마를 바라봤습니다. 희숙의 눈가에 주름이 깊어져 있었죠. 지난 6개월 동안 딸을 위해 뛰어다닌 흔적이었습니다. 너가 괜찮다고 할 때 그 말 뒤에 뭐가 있는지 봤어야 했는데 엄마가 너무 둔했어. 엄마, 6년 동안 혼자 버티게 해서 미안해. 더 일찍 손 내밀었어야 했는데. 슬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나도 할 말 있어. 뭔데? 엄마 오기 전까진 내가 내 편이 아닌 줄 알았어. 희숙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나도 나한테 참으면 돼. 이 정도는 괜찮아. 그러면서 스스로를 짓밟았거든. 내가 힘들다는 걸 인정하지 않았어. 슬기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근데 엄마가 와서 그랬잖아. 너 잘못 아니야라고. 그 말 듣고 처음으로 생각했어. 아, 내가 나한테 너무 가혹했구나. 희숙이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는 네 편이 4명이야. 2명? 너 자신. 그리고 엄마. 그리고 우리 이쁜 손주들. 슬기가 웃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입가에는 웃음이 걸려 있었죠. 희숙이 딸을 꼭 안았습니다. 오래도록 놓지 않았죠.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거실을 물들였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방에서 새어나왔습니다. 슬기는 생각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걸 참아야 하는 건 아니라는 걸. 사랑이라는 말 뒤에 착취가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걸. 한 사람에게만 짐을 지우면 결국 그 사람이 무너진다는 걸. 이제 알았습니다. 가족이어도 선은 필요합니다. 참는 게 미덕이 아닐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놓아주는 게 나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슬기는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괜찮았습니다. 진짜로.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저는 이번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계속 한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참는 것만이 정말 답일까? 슬기는 6년을 참았습니다. 가족이니까, 며느리니까, 또 엄마니까. 그렇게 자기 자신을 계속 뒤로 밀었죠. 그런데 결과가 어땠어요?
40도가 넘는 고열로 쓰러졌는데 시어머니한테 들은 말이 쓰러지더라도 음식 마무리하고 쓰러져 이 말이었잖아요. 참는 건 미덕이 아닐 때가 있어요. 특히 상대가 그 참음을 당연하게 여길 때요.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한 게 있어요. 슬기가 결국 지옥 같은 삶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건 친정엄마한테 전화했기 때문이에요. 엄마, 나 병원이야. 보호자 엄마가 와줘. 이 한마디가 모든 걸 바꿨죠. 도움을 요청하는 건 약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용기 있는 거예요. 혼자 버티다 무너지는 것보다 손 내밀어서 살아남는 게 훨씬 강한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혹시 슬기처럼 혼자 참고 계신 분 있으신가요? 아니면 주변에 그런 분이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마지막으로 이번 이야기를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슬기의 친정엄마 유니스 같은 버팀목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버팀목은 바로 여러분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알림으로 다음 만남을 예약해두세요. 우리네 드라마 극장이 다시 찾아갑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를 듣고 느낀 감정과 생각을 댓글로 소통해주세요.